일단 가치 투자라는 게 임의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요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처럼 종교에 뭐 창시자가 있는 것처럼 네. 이 가치 투자라는 영역을 정의하고 개념을 만들고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 분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아, 이게 없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예.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도 비과학적인 투자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의 시대. 네네네.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투자법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고요. 네. 뭐 CFA라는 그런 자격증 예. 그런 것도 이제 이분이 만든 그런 자격증 교육 코스. 책 자체가 1930년대 뭐 40년대에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과학적인 투자, 이제 가치 네. 투자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정의하신 게 있고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임의적으로 각자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들어낸 이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현실에 적용해서 진짜 이게 된다는 거를 가장 크게 보여주셨던 분이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 예,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제 대학원 때 제자. 예, 그리고 그분이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운용사도 하셨었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 예. 이분이요? 그 회사에서 이제 버핏이 또 일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알려지고 유용성이 더 입증이 돼서 보통은 이제 버핏이 주식 투자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제 버핏으로 입덕을 해가지고 결국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란 분이 만들고 버핏이 실증했구나. 보통은 이렇게 접하게들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이 네네네.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냥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뭐 가치의 가치,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가치 있는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런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가 있는. 그 가치라는 말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은 내재 가치라는 말로 얘기를 했고요. 가치. 내재 가치는 한마디로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닭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닭의 가치를 잰다. 닭의 가치. 예, 라고 하면 일단 얘를 바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고기로 취했을 때 이제 그 만족도와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고깃값. 예. 근데 이걸 이제 기업에 대입하자면 보통 그렇게 청산을 하거나 문을 바로 닫진 않기 때문에 이게 존속한다라고 치면 닭의 가치는 사실상은 계란을 낳는 개수가 될 겁니다. 오늘 몇 개 낳고 뭐 1년 있다 몇 개 낳고 10년 있다 몇 개를 낳느냐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이 닭의 가치, 얘가 만들어낼 계란을 다 이렇게 시장에 갖다 판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예를 들면은 뭐 키로당 뭐 5,000원이다. 이것처럼. 근데 닭이 갈수록 죽잖아요. 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영속한다고 보면 이 너무 생각이 일차원적이에요. 계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평생 벌어들이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를 통상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거나 막 사시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처럼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산다라고 하면 이 옥시덴탈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간 동안 만들어낼 이익을 현재 가치로 추정을 해서 이게 얼만데? 근데 그거보다 낮게 거래가 되네? 그러면 사야지. 요렇게 행동하는 게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동안, 이 닭이 살아있는 동안 낳을 달걀의 총합. 그거라는 거죠.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예를 들면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계란 한 개의 값을 그건 그때의 가격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산, 이 닭을 사는 건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란이 미래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닭을 살 때의 가치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가지고 무위험 수익률을 가지고 그거를 할인을 하면은 예를 들면 10년 있다가 뭐 얘가 낳을 계란이 1년 동안 100만 원어치다. 100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그걸 금리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오늘 가치로는 이게 뭐 50만 원이 되는 거죠.
미래에 100만 원이니까. 예. 근데 10년 뒤에 10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50만 원. 근데 만약에 10년 뒤에 100만 원에 팔릴 계란을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사면 말도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오차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투자할 만한 거죠. 예. 예. 지금 50만 원을 샀는데 그치. 나중에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야 살 만한 거죠. 예.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거를 30만 원, 20만 원에 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얘가 가다가 계란을 못 낳을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미래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선 미래를 더 또렷하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지금 그 가치를 더 싸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실수에 대한 값을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30만 원 사면 20만 원어치 실수에 대한 예.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뭐 싼 거 사는 걸 좋아한다, 뭐 싸게 사라고 얘기한다, 예, 예. 라고 하는 게 그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함이지만 예.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현가로 환산했을 때 그게 내가 생각한, 내가 계산한 내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자산을 사는 투자자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네. 비유까지 제가 비유를 써서 이게 더 이해가 어려워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렴풋하게. 예,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벤자민 네. 그레이엄이 그러면 가치 네. 투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예. 가치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만족할 만한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철저한 분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닭이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얘가 무슨 품종이고 미래에 계란을 몇 개나 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얘가 알을 못 낳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이게 살이 얼마나 되고 부위별로 팔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는 것처럼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가치 투자자들이 하나의 기업을 완전히 뽀갤 정도로 자세하게 분석하는 데 힘을 쏟는 겁니다. 그게 네. 출발점이거든요. 그럼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얘가 크게 깨지지 않고 내 원금이 투자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금의 안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순서로 생각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잡죠. 근데 가서 우길 수 있잖아요. 빌리는 사람이. 나 무조건 갚을 건데 나를 모욕하는 거냐. 왜 담보를 나한테 왜 잡냐. 달라고 하냐. 나 갚을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내주나요? 안 내주죠. 안 내주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담보를 잡는다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의 안정성을 담보를 하는 그죠, 계약 혹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과연 주식에서도 그냥 유통돼서 거래 주식에서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2,0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도 소위 말해서 그런 자산 같은 걸로 이제 담보를 잡는다. 혹은 이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계속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잃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가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 예, 그러니까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치 투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일단 가치 투자자들은 공이 주식을 그냥 거래하는 종이 쪼가리라고 보지 않고요.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 사람 약간 도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삼다수의 주식을 예를 들면 한 저희가 1%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봐 내 회사라고 그러고 삼다수는 내 회사야. 내 1% 주주지. 1% 주인이지 이러면서 다른 물 마시면은 뭐 화내고 나는 삼다수만 먹어야 돼.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뭐 여기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회사의 제품에. 근데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환경도 그렇고 경제 환경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비의 방법에 따라서 여기 안에서 또 이게 사조가 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담보처럼 네. 간단하게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좀 대비할 수 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 급할 때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주가가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내려오면 이거 기업의 소유권을 51%까지 모아가지고 그냥 투자자가 들어가서 땅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든 방식이지만. 그렇게 이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정통 가치 투자파에 좀 속하시는 분들이고요. 버핏도 초창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정통 가치. 예. 그리고 이제 버핏이 한 단계 지나면서 보여준 방식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회사는 무조건 이 정도는 번다. 이거는 그냥 캐시를 쏟아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이라고.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와 그리고 약간 하이 퀄리티를 추구하는 퀄리티 가치 투자자 이런 식으로 좀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정통은 퀄리티가 좀 예를 들어서 사업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래도 너무 싸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이 있고 막 이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도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도리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만 3천억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금을 8천억을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옛날엔 복사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업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근데 이 회사 주주가 안 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8천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8천억을 이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대주주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대주주는 안 팔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팔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보통 거래량이 적은 게 팔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일단 대주주가 팔지 않으니까요. 그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난 이 가격이면 당연히 안 팔지. 내가 안에 들어있는 게 8천억인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사주도 삽니다. 소각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죠. 근데 사람들은 퀄리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신도리코를 안 보는 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요. 이 회사가 M&A 하면 되잖아. 어디 다른 M&A도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는 애가 하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돈을 못 벌고 현금만 있으면 또 오히려 더 못해요. 이게 마지막 그 생명줄이고 디딤돌이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회사가 이렇게 싼데 남의 회사 팔라고 이제 갖고 오면 다 비싸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그 복사기 한참 이제 만들고 할 때 지금도 이제 거기 있는데 성수동에 공장이 있습니다. 엄청 큰 공장이 있거든요. 성수동에서 제일 땅을 많이 가진 회사 중에 하나예요. 8천억 캐시 플러스 성수동 부동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시가총액인 거잖아요. 너무 싼데.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돈을 줍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3,200억이네요 지금. 진짜 그러네. PBR이 0.3배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지진 않지만 뭐 딱히 올라갈 계제도 없죠. 근데 정통적 가치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신봉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몰빵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런 걸 들고 있으면 결국엔 어떠한 사유에 인해서 결국에는 제가치 찾아간다. 뭐 성수동 땅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젠지 모르지만 그냥 들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있고요. 저 같은 부류는 예를 들면 이제 골프존 같은 회사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 산업의 어떤 대명사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현재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30%에 ROE 30% 이런 저는 캐시 프린팅 머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싼 그런 회사를 저는 좋아해서. 아니 그럼 이런 퀄리티까지 좋으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싼 거?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값어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잘 그 견눈질을 하지 않고 국장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뭐 신도리코 골프존 이런 회사처럼 그러니까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 뭐 왜 이렇게 싸지? 왜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골프존 같은 회사를 PER을 뭐 7배밖에 안 주지? 뭐 이런 거를 토의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비이성적으로 싼 회사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골프존도 처음에 상장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때 처음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 나오고 거기에 뭐 거의 100% 시장 지배력에 그때는 막 기계도 한참 막 깔리고 가맹점 늘고 할 때니까 그때는 엄청 비싼 값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때는 저희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한참 잘 나가다가 성장의 정체가 한 번씩 와요. 성장의 정체가 오는데 거기다가 세무조사도 한번 두드려 맞아서 추징금 맞고 뭐 가맹점들이랑 이렇게 트러블 나고 이러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변화 상황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큰 결정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가맹점에만 최신 기계를 주고 비가맹점에는 그렇지 않음으로써 가맹점에 뭔가 페이버를 주면서 이 네트워크를 좀 넓혀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기계를 팔아야지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맹점이 포화가 되면은 더 이상 매출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IPO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한참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벽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이거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회사도 알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고객들이 라운드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2,000원씩 받자. 처음에 물론 반발이 많지만 점유율이 높으니까 밀어붙여서 2,000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 골프장 가서 한 게임 치면 그 가맹점주님은 2,000원을 그냥 골프존 본사에다가 줘야 됩니다. 계속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골프존 앱 같은 거 만들어서 고객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걸 하면서 이 회사가 좀 달라지고 있네를 보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그 GDR이라고 레슨할 때 쓰는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레슨 기계? 예, 레슨 기계. 그거를 처음에 가맹 비즈니스가 아니고 직영점으로 쫙 가니까 처음에 이제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헬스장을 직영으로 100개를 깔았다면 처음에는 회원이 없으니까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적자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던진 거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 비즈니스는 여전히 견고하고 레슨도 어차피 회원들을 계속 모으면 적자 줄어들 거니까 이거는 좋은 진입 시점이다. 지금 이 떡락했을 때 사야지 해서 2차로 이제 예전에는 한번 그 세무조사 맞았을 때 한번 들어갔고 2차로 이제 다시 이제 재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회사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회사의 상황도 바뀌고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치 투자자들은 언제를 노리느냐? 모두가 다 좋아하면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런데 뭔가 이 회사를 분석을 해서 알아요. 근데 이 장점은 부각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뭔가 단점에만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충분히 이 회사가 회복 가능하고 주가가 낮다,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들어앉아서 좋아질 때까지, 좋아진다는 건 회사가 좋아지거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거나 오해가 풀려서 그럴 때까지 기다려서 그 차익을 먹는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기업만 보더라도 중간중간 이제 안 보던 때가 나오고 봐야 되는 기회 요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계속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을 계속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존재하던 기업들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계속 매수 기회가 오기도 하고 매도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시점을 좋아하느냐. 저는 이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회사가 이런 때 거래되는 걸 좋아한다. 회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VIP가 딱 나타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주가가 최근에 엄청 빠졌구나.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우리 회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접근법을 쓰는 게 저희고 통상적으로 퀄리티를 중시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을 중요시하는 것과 퀄리티를 같이 보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치 그렇죠. 투자는. 그리고 두 개가 다 맞물려 있으면 제일 좋죠. 예를 들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의 스펙트럼이
벤저민 그레이엄부터 버핏까지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편이에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한 분석을 하고 리스크에 민감하고 가격을 좀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 여기까지를 2단이 아니고 그 가치 투자자다라고 정의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런 세부적인 전략들은 다 좀 다르거든요.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보면은 종목들이 다 달라요. 네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있었던 게 롯데칠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롯데칠성이 IMF 때 그 해태 음료가 휘청하면서 시장을 다 이제 아도를 때렸어요. 롯데칠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숫자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왜냐면 할인도 덜 해주고 내가 가격도 매길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전통적으로 확고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칠성사이다부터 해서 그런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심지어는 히트 상품까지 냈어요. 그 2% 부족할 때라고. 맞아. 원가가 거의 물과 비슷한. 그 물 맛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단물. 그런데 가격은 물값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죠. 거기다 CF까지 그때 히트 쳐가지고. 막 낙엽 던지면서. 가란 말이야. 이제 그것까지 히트를 쳤는데 그때는 이제 99년 뭐 요때가 이제 IT 버블 때니까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99년,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롯데칠성이 계속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PER이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년 순이익의 2배. 엄청 싼 상태죠. 누가 봐도 너무 싼 거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뭘 갖고 있었냐면 서초동에 그 롯데칠성 트럭들 세워져 있는 그 서초동 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 공장도 안 돌리고 약간 물류센터처럼 쓰는데 누가 봐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서초동에. 근데 그거까지 있으니까 뭐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도 충족. 그리고 이 기준으로도 너무 싸고 거기에 자산까지 있으니까 이건 잃을 수 없는 투자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다 그걸 갖고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자산 기준 혹은 수익 가치 기준으로도 다 충족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이제 가치 투자들이 진짜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가치 투자해야 된다라고 정말 목 놓아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종목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까지 다 충족하는 걸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조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치 투자자들이 이거 롯데칠성을 샀는데도 쌌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이 또 올려서 잘 안 삽니다.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사 모으는데 그 올라간 게 어떻게 올라갔느냐, 누가 사서 올라갔다?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치 찾아갔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런 것들이 발동이 걸리면 어느 지점에서 거기서도 오버해서 올라갑니다. 항상 이제 그런 궤적을 그려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회사가 이걸 숫자로 입증하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다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오버슈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한 6, 7만 원 정도의 롯데칠성을 샀었는데 이게 나중에 거의 한 15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가치 투자자들 손에 롯데칠성이 없었어요. 너무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더 이상 싸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는 이제 모멘텀 하시는 분들의 놀이터가 됐고 저희는 또 호련히 다른 이제 또 싼 주식 찾아서 이제 떠나고 싼 거 계속 찾는 거구나. 계속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이 수익률이 나는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쌀 때 사서 어느 정도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2배 그다음에 거기서 퀄리티가 부각되면서 2배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배 이상을 먹으면 아주 좋은 투자였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낮게 사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빠질 가능성도 적고 올라갈 때도 2단 점프할 수 있고 그래서 싼 주식을 고집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면 가치 투자가 그렇다고 해서 싼 주식을 사는 게 가치 투자다. 그러니까 정의는 아니고요. 먼저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싼 주식을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사려고 한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이 되어 있고 다 계산된 베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과도한 그 목표 수익률을 쫓지 않는다. 아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정의에서 제일 마지막이 그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당한 수익률. 그러니까 뭐 샀는데 한 달 만에 2배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리고 합리적인, 현실 가능한, 지속 가능한 수익률 정도를 계속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쫓기 시작하면은
앞에 부분이 흔들리거든요.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라. 그리고 적당히 목표를 세워라. 대신 앞에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라.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률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설파를 했는데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하신 워렌 버핏이 보여주신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건 미국 얘기지 한국은 되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실 때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2002년도에 그 책도 내고 가치투자를 보여주겠다라고 활동을 시작하고 회사까지 만들게 된 그 배경들이 뭐 그 롯데칠성 이런 거 먹었으니까 또 얼마나 자신감이 제가 그때 있었겠습니까? 이거 한국에서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알리고 다닌 거죠. 국산 가치 투자. 그렇죠.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도 그러면은 국산으로 하세요? 저희는 국장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땅 딛고 살고 있는 여기 한국의 어떤 시장이나 소비 시장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요. 예. 뭐 스크린 골프장을 이해하는데도 사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끔 치니까 혹은 친구들이 치니까 더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철저한 분석이라고 하는 수준은 그냥 그 제품을 안다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훨씬 더 심층적입니다. 특히 이제 경영자 분석까지 포함해서. 근데 외국 경영자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외국 경영자를 뭐 미디어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 정도가 되면 큰 기회는 없다고 보는 거죠. 경영자 분석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노트북인데 이거 저희 애한테 주면은 할 수 있는 게 주니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면은 이걸로 유튜브 하면은 훨씬 버니까 이거 만약에 기업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누가 경영자인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네스카페가 모든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인데 유일하게 네스카페가 아닌 브랜드가 1등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요? 그렇구나. 하긴 우리나라는 또 네이버도 우리나라는 검색 1등이니까. 뭐 그렇죠. 그런 유들이 있는 약간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맥심을 만든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물론 합작사지만 여기가 경영을 탁월하게 잘 해서 나온 결과인 겁니다. 네이버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베스킨라빈스가 이 정도까지 많고 잘하고 요상한 맛까지 매번 선보이고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베스킨라빈스만큼? 그런 걸 보면은 왜 이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 SPC 그룹이 경영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내는 게 결국은 경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능력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판단한다는 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다 5개는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사업의 퀄리티, 그 다음에 그 계란, 이익, 그리고 경영진, 거기에 할 때 할인하는 할인율. 이거 5개를 보는 건가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쓰는 프로세스는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퀄리티를 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일 경우에는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건 성장을 해야지 올라갑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해야.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해야. 이익 성장해야. 롯데칠성도 결국은 서초동 때문에 오른 거야. 서초동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고 담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익이 올라가야 돼요. 원금의 안정성이 자산 가치겠구나. 그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10년 있다가도 칠성사이다가 이 정도 팔릴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주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거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담보를 마음속으로 잡느냐 좀 다 다른데요. 롯데칠성은 다 잡을 수 있었던 건 칠성사이다 브랜드 그리고 뭐 서초동 땅 거기 갖고 있는 현금 이런 게 다 이제 이론적으로 담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다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주가는 이익이 올라서 주가도 따라 올랐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다음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봅니다. 성장 잠재력? 이익 성장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50만일 때 봤어요. 그러면은 이 채널이 100만까지 갈 수 있느냐 200만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성장 잠재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를 봅니다. 경영자에 따라서 100만 갈 수 있는데 80만까지 못 갈 수도 있고 잘하면은
200만까지가 맥스였는데 400만까지 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경영자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를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구독자가 100만인데 네. 한 50만 정도의 가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걸 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가격을 보고 네. 싼 걸 삽니다. 기대감이 다 반영돼 있지. 앞에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성장 잠재력도 있고 경영자도 좋은데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건 산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네네. 몇 년째 하셨어요? 제가 이 작업을 이제 25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치 투자는 좋은 게 네. 개별 기업을 보잖아요. 네. 개별 기업을 계속 보고 뭐 한국에 있는 기업이라는 게 2,000개니까 네. 계속 보고 뭐 어떤 느낌의 소개팅 하는데 막 계속 처음 봤던 애 한 네. 2년 있다 다시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히스토리는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리서치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 깔때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장사가 그러니까 상장사가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죠? 변화를 계속 보는 거죠. 변화니까요, 회사는. 의사결정에 이 축적되면서 회사는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혹은 중국에 나가는데 직접 진출하겠다, 혹은 JV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 의사결정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기업의 향방이 결정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A 형태인데 끝까지 A인 경우는 네. 많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보면서 약간 잘 되는 회사 분위기도 느끼시겠네요. 많이 가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숫자를 더 믿고요, 저희는. 숫자를?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평가하려면 네. 그 친구랑 인터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 점수 성적표를 10년치 시험 10년치 점수 성적표 가져와봐. 갖고 와봐. 이게 중요하지. 맞아. 그 최근에 친 시험 가지고 100점 맞았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한 5년만 더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50점을 맞던 애가 네.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겠습니다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예. 얘기인 거죠. 예.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회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회사를 좋아해요. 신규 회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 또 차이가 있구나.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오래된 회사면 예. 얘가 계속 50점 받았어. 네. 그럼 얘가 100점 받을 확률은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여야지. 네. 그 한지 얼마 안 됐어야지. 네. 이게 올라갈 텐데. 예.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예. 예를 들면 시대를 잘 만나서 네. 그냥 나는 음극재라는 거를 양극재라는 거를 예. 그냥 개발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열렸네. 보통 이제 운이라고도 하고 예. 잘 포장하면 성견지명이라고도 예. 얘기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나 화장품을 만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쓰러 가네.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건 안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유행 쫓아다니는 회사는 좀 잘 안 좋아하시겠네요. 일단 저는 그 어린이날에 에버랜드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이 열광하면 별로 이렇게 열광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어쨌든 철저하게 회사의 변화를 알고 싶고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은데 그게 환경 요인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경영자가 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회사를 변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냥 사람 2명이 왔을 뿐인데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금융회사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 회사기 때문에. 버크셔도 마찬가지죠. 원래 방직회사인데 버핏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와서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마법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변화를 계속 해 나가는데 그런 변화를 캐치하려면은 계속 보고 또 보고 옛날에 봤던 회사도 또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잡아내야 되고 그런 거 1년에 한 2~3가만 찾으면은 저는 고객들에게 밥값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 저희한테는 비교적 분명하게 있는 거죠. 쌓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좋은 거를 몰라야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들을 계속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사결정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탐방을 가면 과거의 숫자들을 보고서 숫자가 좋을 때 안 좋을 때의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요.
이때 왜 좋았습니까? 왜 안 좋았습니까? 이때 네.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 향후의 의사결정들을 추측해 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의사결정들에서 평가를 하는데 네. 저희랑 생각이 많이 다르면 중간에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학이 원래 경남 마산술이거든요. 마산 소주예요. 마산술? 하이트라는.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좋은데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부산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의 그 깔때기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커지는 시도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면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경남술에서 경남 플러스 부산술이 되는 공격을 거니까. 한 거니까. 그렇죠.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걸 하는 과정이. 정말 진정성 있게 회장님이 구두통 들고 메고 술 드시는 분들 가서 막 구두 닦아주면서 좋은데이 한번 잡숴보소 이렇게 이제 너무 열정적이고 네. 그리고 마침 경쟁자도 그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치면 치는 대로 퍽퍽 넘어가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대선이 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부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좋아지죠. 회사 성장하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분이 내친 김에 네. 서울 진출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그 서울 진출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략 매도를 했었죠. 너무 응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네. 저희는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이제 기세가 오르니까 네. 좀 이것도 쉽게 된다고 보시나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인생의 절반은 부산에 살고 절반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네네. 부산은 가능할 거라고 봤지만 서울은 차미슬의 아성을 뛰어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회사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계속 보는 겁니다. 만약 일본을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그건 또 이제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겠죠. 어떤 전략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여쭤봤.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실시간으로 하면서 계속 끌고 갈지 스톱할지 고할지 스톱할지를 계속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저희의 판단 기준은 회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을 판단하고 아모레를 판단하고 롯데칠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어떻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고 지금 유가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저희의 고려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회사로 본다. 그럼 왜 회사를 자꾸 그렇게 보냐?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보니까. 기업의 소유권이 늘어나려면 값어치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커져야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분석의 대상은 여기에 치중을 하는 거지. 누가 이거를 뭐 사고 팔고 뭐 연준이 어떻고 경기 침체가 어떻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좀 부차적인 늘 항상 회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 어떤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백중일 그 정도는 가치 투자가 뭔지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 정도 느낌을 좀 느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하나 첨언을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만약에 했으면은 저는 아마 경매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경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3차 유찰된 거, 4차 유찰된 거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전에 분석을 다 해보고 이게 값어치가 얼마야.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게 계속 유찰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저는 도파민이 막 나왔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저 건물을 저 가격에 살 수 있다니. 그러고 저는 뭘 안 했을 것 같냐면 뜨는 지역에 분양권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 게임이고 내 게임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모두가 부동산을 외면할 때 집을 샀을 것 같고 실제로 집을 그때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남들이 안 보는 거, 버리는 거, 싼 거 이런 거를 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하는 것과 좀 비슷한 식으로 주식을 사들인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네요. 안정성이 있고 이익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거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익이 꾸준하고 지속력이 있으면서 커질 수 있다면 그것만한 투자 대상이 없는 거죠. 그게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입지가 좋고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건물의 값어치가 된다면 뭐 그거 이상 가는 게 있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은데 네. 훨씬 요소가 많고 좀 더 다이나믹하죠. 네네네. 그래서 더 위로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뭐 싼 주식이 엄청 많아졌죠. 네. 네. 바닥이다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싼 구간이다. 예, 싼 주식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는 이건 네. 뭐 주제 사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가치 투자 좀 시작을 해보려면 지금 좀 싼 주식 많다고 하니까요. 뭐 싼 주식 없을 때 가치 투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싼 주식 많다고 하니까 주식은 쌀 때 사는 겁니다. 네. 아, 주식 되게 싸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최준철 대표니까 가치 투자 한번 살짝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내용들 뭐 공부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 가치 투자 펀드들도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성과도 살펴보시고 이러면서 좀 가치 투자의 세계로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하는. 직접 운영하는 또 네. 그 부자 TV, 그러니까 VIP 자산 운용을 중 부자 부자 TV라는 네네.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는 뭐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전혀 없고요. 네. 그냥 가치 투자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네네. 위한 채널입니다. 제가 거기 준철 스쿨이라고 네. 그 가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네.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왜 부자인지 알겠네요. VIP 자산 운용에서 부자구나. 그리고 약간 예. 부자가 되실 수 네.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네. 뭐 답은 정해져 있지만 가치 투자니까요. 네네. 다 제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네. 뭐 그렇게 섹시하진 않지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선배님 되게 살짝 섹시하게 홍보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담당자들 아, 예. 오늘 너무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